치크필레를 가맹업으로 창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딱 1000만원 돈이에요. 딱 정확히 $10,000이면 $10,000면 치크필레 창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때려보면 사실 나쁘지 않은 투자거든요. 이게 지점수로 보면은 각 지점당 매출이 스타벅스, 맥도날드, 서브웨이를 합친 것보다 지점당 매출이 높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은 프랜차이즈죠, 치크필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브랜드인데,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흑인 남자분이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고객한테 이제 가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막 이것저것 하는 그 영상이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 브랜드가 치크필레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약간 북미 쪽에서 거주를 하셨던 분들은 치크필레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치크필레에 대해서 가져온 이유는 이게 다른 프랜차이즈하고도 비교해도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얘네 경영 방식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서 뭔가 얘기를 나눠보면 되게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치크필레는 1967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사실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KFC 같은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더 뭐 늦게 창설이 됐다곤 하지만 그래도 스타벅스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치크필레의 시작은 그냥 동네 샌드위치 가게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트렛 캐시라는 이 분이 창업을 하셨는데, 치크필레가 독특한 게 그때 당시의 메뉴하고 지금 메뉴하고 별 달라진 게 딱히 없어요. 다른 프랜차이즈들을 보시면 뭐 맥도날드나 KFC나 버거킹이나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를 보면 물론 시그니처 메뉴는 그대로 있지만 거의 뭐 해마다 메뉴가 계속 바뀌고 새로 들어오는 메뉴도 생기고 뭐 이런 애들이 정말 대부분이지만, 치크필레 같은 경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메뉴 자체는 그냥 뭐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프랜차이즈들하고 달리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가지고 투자자들을 받아가지고 크게 경영을 하는 회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아직까지 치크필레는 가족 경영을 하고 있어요. 이 캐시 가족이 아직까지 경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댄하고 부바 캐시라는 사람이 공동 경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연매출이 18조 원인데요. 근데 지금 계속 최근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8조 원의 매출을 딱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프랜차이즈들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지점수로 보면은 각 지점당 매출이 스타벅스, 맥도날드, 서브웨이를 합친 것보다 지점당 매출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뭐 서브웨이 같은 이런 회사들은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라서 공시 자료를 공개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그러니까 1달러를 그냥 US 달러 1달러를 1,000원이라고 한전을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했을 때,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37조 원의 매출인데 지점수가 점포수가 14,036개예요. 미국 기준으로. 이제 그러면은 지점당 매출이 한 이제 26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13조 원인데 점포수가 이제 13,930개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점포수당 매출이 이제 9억 4,5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서브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10조 원대, 연매출이 10조 원대고 점포수가 이제 2만 5천여 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점포당 매출로 얘기를 하면 4억 1천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치크필레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이 이제 18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점포수가 3,045개예요. 그러니까 훨씬 적죠? 매장 수가 다른 데랑 비교를 해도. 그래서 이걸 지점당 매출로 얘기를 하면은 61억 7,8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도날드 지점당 매출, 스타벅스 지점당 매출, 서브웨이 지점당 매출을 다 합쳐도 치크필레 매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치크필레가 지점당 매출이 이렇게 61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그리고 치크필레는 사실 어딜 가나 메뉴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뉴가 되게 간소한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치킨 샌드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킨 샌드위치의 딜럭스 버전이 이제 야채하고 뭐가 조금 더 들어가는, 뭐가 더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한 상치 한 2장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게 딜럭스 버전이에요. 근데 이거에 똑같은 버전인데 이제 스파이시 치킨이 있고 스파이시 치킨 딜럭스 버전이 있어요. 똑같이 그릴 치킨 샌드위치가 있고 거기 위에 이제 똑같이 이제 딜럭스 버전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릴 치킨 샌드위치 클럽이라고 해요. 이제 6가지가 주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샌드위치는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너겟도 한 2가지 종류가 있고 레귤러랑 그릴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치킨 핑거스라고 하는 치킨 안심을 튀겨서 만든 그거를 이제 보통 치킨 핑거스라 그러세요. 여기서는 이제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다고 이제 그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햄버거집 가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감자튀김도 여기는 일반 감자튀김이 아니라 와플 프라이스라고 와플 모양으로 생긴 감자튀김이 나와요. 메뉴 구성은 전체적으로 이게 끝이에요. 추가적으로 뭐 쉐이크 있는 거 빼고는 이걸로 장사를 지금 67년부터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신실한 기독교인이라서 일요일엔 장사를 안 합니다. 일요일날 장사를 안 하고 이 매출을 찍는 거예요.
제가 칙필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프랜차이즈의 이런 경영 방식인데 이게 다른 뭐 한국 프랜차이즈들을 포함해서 되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독특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사가 이렇게 있고 그 본사에서 라이선스를 따와서 장사를 하시는 이런 가맹 점주분들이 계시죠. 프랜차이즈 본사는 뭐 레시피라든지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짭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가맹점주들한테 마케팅을 해서 그 시스템을 파는 장사를 하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매출이 높아지고 이게 인기가 많아지는 브랜드라는 거를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거죠,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사실 본사 입장에서는 음식을 파는 비즈니스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음식을 파는 비즈니스지만 결국에 음식을 엄청나게 팔아 제껴가지고 매출을 올려주는 거는 대부분 가맹업주들이고 본사는 그 라이선스를 파는 회사라고 봐야지 더 맞아요.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그 경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뭐 예컨대 매점수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회사와 뭐 그렇지 않은 회사하고 비교를 굳이 한다면 매점수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회사들은 조금 더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에 조금 더 깊게 박힐 어떤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회사들을 대부분 보면요, 점포당 매출이 조금 안 나온다거나 뭐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여기에 가맹점을 차렸어요. 내가 사장인데 근데 우리 본사가 지점을 미친듯이 공격적으로 늘리는 회사예요. 그러면 내 가게 한 500m에서 1km 옆에 가게가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개가 뭐야, 한 두세 개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맥도날드 수준으로, 북미에 있는 맥도날드 수준으로 미친듯이 가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500m 구간 안에 있는 이 상권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매출을 다 찢어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원래 쳐야 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달성을 못하고, 사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예시로 들면 공격적으로 지점을 늘리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맹점주들한테 본사가 계약을 겁니다. 우리가 사장님 장사를 하시는데 주변 몇 킬로 안에는 지점을 뭐 몇 개로 제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대충 이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맹점주들이 본사한테 뭘 주냐, 가맹점주들이 올린 매출에서 특정 퍼센테이지를 본사한테 갖다 줍니다. 보통 계약 조건마다 항상 달라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특정하게 이 퍼센테이지를 떼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매출의 뭐 7%, 매출의 8%, 매출의 뭐 10%, 뭐 많으면 10%까지 이게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의 그런 가맹비라고 하는 그런 비용인데 1억의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 중에 7%인 한 700만 원 정도를 본사에다가 주고 나머지에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 700만 원은 내 영업이익일 돈인데 그게 이제 내가 가맹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700만 원을 떼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700만 원이면 다행인데 이제 칙필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칙필레는 가맹비만 해도 15%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15%를 본사한테 줘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업이익, 그러니까 남은 돈, 그러니까 사장님이 주머니로 가져가는 돈, 호주머니로 가져가는 돈, 그 돈의 50%를 또 가맹비로 추가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랜차이즈들하고 비교를 해도 정말 가맹비만 놓고 보면은 사악한 수준이죠. 원래는 매출이 한 7, 8% 떼가도 정말 많이 떼간다는 소리를 듣는데 15%, 거의 2배죠. 그러니까 2배를 떼가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의 반을 떼가는 거니까 거의 뭐 또 악덕이라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떼가냐면요, 칙필레를 가맹업으로 창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딱 1000만 원 돈이에요. 딱 정확히 $10,000이면 $10,000면 칙필레 창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때려보면 사실 나쁘지 않은 투자거든요. 지점당 매출이 이제 1년에 6 million, 6.1 million 정도가 나오니까 한국 돈은 한 61억 정도인데 그러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가 남는 건데 이렇게 다 떼줘도 내가 1년에 남는 돈이 3, 4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때려보면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에서 내가 리스크를 감행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 이 큰 돈을 떼주면서 장사를 하는 게 계산적으로 더 뭔가 유리한 그런 계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칙필레 가맹점주들이 가져가는 돈이 실제로 보면은 웬만한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맞아요. 칙필레 같은 경우는 그 매장의 건물부터 토지까지 소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어마무시한 회사죠. 실질적으로 그 가맹점주는 사장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돈을 들여가지고 창업한 가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다른 회사들하고 보면, 다른 회사들은 사장님이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입점시킬 가게를 직접 알아보고 본사한테 연락해서 본사한테 허가가 나면 그 가게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창업을 하시는데, 칙필레는 사실상 가맹점주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주가 업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본사가 그 점주한테 가게를 리스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산을 해봤듯이 치크필레 점주의 평균 순이익은 1년에 한 1억 5천에서 2억에서 3억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맹점인 만큼 당연히 본사 입장에서는 이걸 아무나 안 시켜주겠죠. 치크필레의 가맹점주의 선발 과정만 해도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걸린대요. 그리고 이제 경쟁률만 봤을 때 이거를 가맹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매년 6만 명 정도인데, 치크필레는 매년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회사가 아니에요. 심지어 1년에 매장을 100개에서 150개 정도밖에 안 늘려요. 그러니까 6만 명이 지원을 하는데 작년만 해도 100개 정도밖에 오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0개를 오픈을 한다고 하면은 경쟁률이 600대 1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 경쟁률이 한 50대 1, 60대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한 10배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가맹점주를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있나 봐요.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야 이거는 진짜 하버드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버드를 10번 가겠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난이도가. 이런 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치크필레에서 이제 가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치크필레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해요. 그러니까 치크필레에서 바닥부터 탔고 걸레질부터 하고 설거지하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 매니저도, 브랜치 매니저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치크필레 가맹점주가 되겠다고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되게 웃겼는데, 이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There are so many people that want to be an operator that qualifications are extremely high. I know someone that has been working at Chick-fil-A for 14 plus years and hasn't been accepted. 이제 14년 동안이나 치크필레에 근무한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조차도 떨어졌다. 이런 글도 있고요. 이 치크필레가 선발 과정이 왜 이렇게 까다롭냐라고 이제 보면, 이제 CEO의 경영 철학에서 나와요. 이 트루앳 캐시라는 사람은 처음에 창업을 할 때부터 치크필레는 단순히 음식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다 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키워냈거든요. 다른 비즈니스보다도 성장하는 폭이 조금 더 더뎌도 확실하게 내가 토지나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고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데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브랜드를 내가 창업하고 싶다는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치크필레는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아.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매년 6만 명씩 가게를 오픈하겠다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가게를 100개밖에 안 늘려. 그러니까 6만 명이 지원을 하는데 6만 개씩 늘릴 수 있거든요, 가게를. 근데 100개밖에 안 늘려. 공급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가치가 당연히 높고 내가 부른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그 6만 명, 그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항상 어려운 거고, 공급을 줄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치크필레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그 수요를 만들어내는 일을 했다. 내 가맹점주를 구하는데 그런 식으로 수요를 높이고 공급을 줄인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나의 경영 철학하고 거의 100% 맞아 떨어지는 사람을 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로 돈을 벌거나 단순히 이걸로 월급쟁이를 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지도 마라. 그리고 이걸로 해서 심지어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조차도 오지도 마라. 너네들이 정말로 치크필레 브랜드를 사랑해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 커뮤니티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치크필레 브랜드를 여기 딱 마크 새기고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만 와라.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놓고 운영을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가맹점주한테 서류상으로 이 사람한테 가게를 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너가 이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모든 매장에 내가 100% 통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사실 보이는 거죠. 다른 프랜차이즈들에서 이미 많이 나온 문제지만 소유권을 그 사람한테 거의 많이 넘겨주면 넘겨줄수록 그 브랜드에서 나와야 될 맛이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맛이 변질되거나 맛이 달라지거나, 내가 원래 영업을 하던 방식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뭐 자기 멋대로 세일을 한다거나, 막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생겨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본사가 100% 통제권을 쥐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사말을 잘 듣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만큼 다른 경쟁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상승 곡선이 꽤 더뎠어요. 그러니까 치크필레는 사실 67년도에 창업을 했지만 거의 최근 들어서 이만큼 뭐 마케팅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급화된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맥도날드나 KFC나 다른 버거킹 같은 브랜드가 뜰 때 치크필레는 거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고, 사실 이 치크필레 브랜드에서 자영업자분들이 배워야 하는 교훈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오너분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식으로 메뉴를 작게 간소하게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죠. 메뉴를 시그니처 메뉴 6개만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매출을 막 엄청나게 쫓기보다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쪽으로 향하는 게 오히려 더 치크필레만큼 더 단단한 회사를 만들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치크필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재밌고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